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앞서 증시 진단하면서도 좀 잠깐 나왔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일정이 있죠. 바로 내일 나오는 1월 FOMC 결과입니다. 오늘 FOMC 관련해서 뭘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는 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소식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죠. 연준이 빠르면 이달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매파적인 시각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몇 투자은행들이 1월 금리 인상설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제 시장에서는 이 트레이더들의 94.4%가 현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인 리스크 문제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최근 주식시장 급락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급격한 인상은 좀 부담스러울 거라는 전망인데요. 참고로 이미 S&P 500 지수가 이달 3일 사상 최고가 대비 10%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증시가 큰 조정을 받을 때 연준이 이제 구원투수로 나오는 걸 우리가 연준 풋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앞서 이제 정경준 기자 리포트를 보는 것처럼 이번에는 연준 풋을 기대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에버코어 ISI에 따르면 이 연준은 증시가 23.8% 폭락하면 완화적으로 이 정책을 전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준 풋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뜻이고요. 대신 3월 금리 인상과 앞으로의 인상 일정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 더 분명히 해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점만큼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이제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닌 게 네. 내일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정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네.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파월 의장 발언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네, 세부 일정을 좀 말씀해 드리면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30분 뒤에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번 FOMC에서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 말고는 추가 힌트로 삼을 만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인다를 나타내는 점도표가 이번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이 자료는 통상 369 12월에 발표가 됩니다. 네, 저희도 내일 이 시간에 이제 생방송으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 네. 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변수하면 역시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지금 관련 지표도 이번 주에 또 추가로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이 될 텐데요. 이 1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특히 신경을 쓰는 자료인데요. 앞서 이달 초에 나온 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PCE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출렁인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PCE가 28일에 나온다고 하면 이미 연준 위원들은 대부분 다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이번 FOMC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이제 올리기 시작할 텐데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면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런데 1월 FOMC도 FOMC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추가 조정이 있을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이 과거 미국 금리 인상기에는 장이 어땠나를 좀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과거를 알면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좋습니다. 일단 그럼 현재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나 빠져 있는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 3대 지수 ETF의 올해 수익률 자료인데요.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좀 대거 포진해 있는 이 나스닥에서 올 들어 마이너스 14.08%로 가장 많이 빠진 모습이죠. 그리고 S&P 500과 그리고 또 다우가 연초 이후 각각 9%, 또 5.53% 하락했고요. 고점 대비로는 S&P 500이 또 9.05%, 다우가 6.86%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거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버금갈 정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 좀 이런 지금의 하락세가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 이 10년치로 보더라도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한 좀 조정장입니다. 물론 변동성도 그만큼 큰데요. 이 나스닥 ETF QQQ 기준으로 지금 고점에서 14
0.08%가량 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빠졌던 게 2020년 3월입니다. 무려 고점에서 22%가량 좀 빠졌죠. 코로나 발발 시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조정장은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빠졌던 상황이고요. 이전에도 2018년 12월 그리고 또 2015년 8월 이렇게 이때가 금리 인상기였는데 16% 그리고 12% 고점 대비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올해가 10년치로 봐도 자주 오는 급락장이 아닌데 지금 현재 그걸 막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직전 금리 인상기에도 지금처럼 이제 조정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 네. 그렇다면 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미국은 1950년 이후에 12차례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시기에 S&P 500 지수는 500 지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72에서 74년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침체기와 금리 인상기가 겹쳤던 시기인데요. 평균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S&P 500 지수는 연평균 9%가량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 특히 가장 최근이었던 15에서 18년에는 연평균 8.4%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저 때는 뭐 경제가 워낙 좀 성장세가 좀 가파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금리 인상의 여파가 좀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이제 비교적 최근에도 금리 인상 직후에 조정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건 좀 명확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좀 최근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시면요. 2015년부터 18년까지 금리 인상기의 S&P 500 지수 흐름입니다. 15, 16, 17, 18 이렇게 4년 동안 이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총 9번 올렸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이렇게 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실시했던 시점들인데요. 올해랑 상황은 좀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1차 금리 인상 전후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인상 전부터 좀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심해지다가 2016년 초에 고꾸라집니다. 급락장을 나오는 거죠. 물론 이때 중국 증시 폭락 그리고 또 북한의 핵실험 등 좀 기타 대외적인 요소들이 반영된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이후에 좀 추이를 살펴보면 다시 또 뭐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또 고꾸라지고 거의 6, 7개월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러다가 연말로 가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연초 대비 11%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S&P 500 지수는 조정을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돌아보면 결국에는 좀 회복해 있더라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막 시작될 때만 장이 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네. 그 이후에는 실제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장이 조정을 받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근데 이제 2018년 아까 그래프를 보니까 2018년쯤 가서는 다시 또 급락하는 흐름을 보인 것 같은데요. 네, 2018년 말이 좀 그랬는데요. 이때는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없다면서 연준을 압박하는 상황이 좀 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미중 무역 분쟁 불안감 등 각종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급락장을 맞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좀 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폭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이 조정을 받은 지금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뭐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요. 크든 작든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조정이 1차적으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몇 차례 추가 조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 증시 전문가들이 많이 보는 것 중 하나로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평선이라고도 하는데 투자 심리에 있어서 일종의 마지노선 같은 개념인데요. 지수가 이 200일 이평선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보통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라고들 하거든요. 코로나 때도 200일 선을 깨고 내려가니까 폭락이 왔고 그리고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이 검정색 200일 이평선을 깨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투자자들로서는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심리가 많이 위축돼서 오르려고 하면 또 떨어지고 그런 게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월가에서는 지금 뭐 함부로 들어갈 때는 아니다. 과거에도 200일선 아래로 지수가 무너져
이루어졌을 때 이게 회복되는데 최소 몇 달은 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FOMC와 또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속도가 관건인 것 같아요. 천천히 올려야 이제 증시에도 충격이 좀 적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 같고 상황이 또 하나 이제 신흥국 달러 부채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이전 대비 거의 신흥국 달러 부채가 거의 20% 가까이 급증했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네. 부채가 많아지면 그만큼 금리 인상 충격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과거의 흐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또 확신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